10월 26일 수업 시작할게요. 어제 그 HTML 태그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탐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 요소를 의미하는 패런트 엘리먼트, 그리고 자식 요소를 취득할 때는 도큐멘트로 시작하면은 페이지 전체에서 이 선택자를 찾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객체에서 children이라고 호출하면은 이 요소 안에 들어있는 하위 태그들을 이제 배열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져온다고 했었죠. 정확하게 배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배열로 사용하려면 array.from이라는 함수로 배열로 변환해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이야기. document.querySelector는 HTML 페이지 전체에서 이 선택자를 찾지만 특정 객체에 대해서 querySelector 내지는 getElementById 뭐 이런 메서드들을 호출하면은 지정된 태그 안에 있는 항목을 찾는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전하고 다음에 대한 거는 요거 프로퍼티 두 개 기억하시면 되는데 previous element sibling, next element sibling 요거 두 개였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가 스펠링이 그렇게 안 외워져요. 그래서 어저께 그 예제 코드 보면은 다음 거나 전 거에 접근한 게 아니라 위에 거를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내려왔죠. 그게 HTML 태그가 변하는 거에 좀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고백하자면 이 스펠링을 제가 못 외워서 올라갔다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서브 메뉴와 그 다음에 아코디언 컨텐츠. 하나는 그 열리고 닫히는 게 주변에 영향을 안 주는 케이스. 그 다음은 이제 주변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지금 보고 있는 17단원 자료는 제가 지금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고요. 네, 조승희님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배포되는 자료는요, 간단하게 텍스트가 정리되어 있는 그 PDF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하실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소스에 대한 스크린샷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 파일, 이 스크린샷 되어 있는 거 보시고 이 내용대로 실제 파일 작성하시면서 실습하시면 되고요. 소스 파일 원본은 제가 따로 배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네. 자,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살펴볼 예제부터 좀 실행시켜 볼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예제들은 일단 바디 태그 안에 HTML을 코딩 해놓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전 예제들은 HTML을 코딩해놓고 얘를 어떻게든지 제어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오늘은 뭔가 이렇게 직접 요소들이 그때그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위치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가 가능하면 제거도 가능하겠죠. 클릭할 때마다 제거되게 했어요. 자, 여기 UL 태그 안에 보시면요. 버튼 누를 때마다 실제로 이제 li 태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CSS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숨기는 게 아니라 아예 태그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삭제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이거를 빈번하게 보시는 게 덧글쓰기죠. 이게 제가 지금 대충 입력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덧글쓰기랑 똑같죠. 지금은 여기 한 줄을 다 클릭했을 때 제거하게 돼 있는데, 뭐 여기 삭제 버튼을 따로 놓는다거나, 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자, 요소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생성한다라고 하는 게 create예요. create. 그리고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에선 엘리먼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요 단어 딱 보면은 감이 오잖아요, 벌써.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태그를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생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도큐멘트로 시작해요. document.create element라고 하면서 li 태그를 생성하는 건데, 생성한다고 해서 화면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웹브라우저가 li 태그를 지 혼자 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요 HTML 내용 중에 어디에 끼겨 넣을지를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그것과 관련된 게 이 버튼들의 이벤트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취득하기 위해서 input 태그를 하나 놨어요. input 태그와 관련된 자바스크립트 내용들은 이 다음 단원에 일괄 정리할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입력값 취득하는 방법만 좀 더 먼저 당겨서 볼게요. 특정 태그 안에 HTML 태그를 끼겨 넣는 방법은요, append child, insert before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insert after는 없어요. insert after가 필요하면 직접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가운데 버튼의 after라고 하면은 사실 마지막 버튼의 before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코드 볼게요. document.querySelector list. 그러면 id가 list인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요 리스트가 이제부터 UL 태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내용을 입력할 input 태그도 가져올게요. document.querySelector comment. 그러면 id가 코멘트인 거를 가져오는 거죠. 얘는 지금 input 태그예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각각 li 태그를 만들어 갖고 이 ul 태그 안에 넣어줄 거예요. 다만 버튼을 누를 때 어디에 추가할 거냐에 대한 차이만 좀 있을 거기 때문에 li 태그 생성하는 거는 함수로 묶어놨습니다.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나올 것 같으면 함수로 묶으시라고 했죠. 근데 그 전에요, ul 태그는 일단 css로 여백이랑 그 땡땡이 표시 없앴고요. 그 안에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li 태그를 낼 거예요.
li 태그 패딩, 커서, 그 다음에 아랫줄. 자, 전부 다 아랫줄만 이렇게 긋고 나면 맨 위에는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위에 뚜껑 덮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가장 최초 원소, 퍼스트 차일드한테 위에 줄, 뚜껑 덮기예요. 그리고 배경 색깔을 각각 이렇게 다르게 지정을 했는데 요 클래스는 어떤 버튼을 눌렀는가에 따라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get 아이템을 호출하면서 blue라는 값을 파라미터로 줘요. 두 번째 버튼은 get 아이템을 호출하면서 orange라는 값을 파라미터로 줘요. 세 번째 버튼도 get 아이템을 호출하면서 핑크라는 값을 파라미터로 줘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CLS 네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 CLS 네임은 위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 이름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get 아이템 함수 볼게요. 화살표 함수로 정의했고요. 여기서 이제 li 태그를 생성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사실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해 보세요. 얘가 과연 어떻게 동작할까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수행해 보세요. 자, li 태그를 만들래요. li 태그를 만들게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버튼 누른 blue라는 값이 CLS 네임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자, 생성한 이 li에 클래스 리스트 .add 그럼 클래스를 추가하는 거죠. 자,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요 CLS 네임도 같이 추가해줘요. 여기 블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라고 하면서 아이템 들어가고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줄 때는 띄어쓰기로 구별해요. 자, 이 코멘트는 아까 인풋 태그의 객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인풋 태그에 뭔가 값을 자동으로 세팅해 놓고 싶으면 속성이 뭐였어요? 밸류였잖아요. 밸류 속성에다 뭔가 막 집어넣으면은 페이지가 열릴 때 이 값이 자동으로 세팅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자, 그럼 제가 예전에 힌트를 하나 더 드렸어요.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오면 그 태그의 속성은 전부 그 객체의 프로퍼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img 태그를 갖고 오면 src라는 프로퍼티에 우리가 경로가 넣어줬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갖고 오고 싶어. 입력값을 의미하는 속성은 value예요. 그럼 이 코멘트에 대해서 .value라고 접근하면은 현재 입력되어 있는 값을 변수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인풋 태그에 입력되어 있는 이 value는요,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데이터 타입 무조건 뭐다? 스트링, 그쵸? 그래서 금액 같은 거 입력하고 그냥 value끼리 더하면 대형사고라고 했어요. inner HTML은요, 여기 안에가 inner HTML이죠. 거기에다가 입력한 내용을 넣으래요. 입력한 내용.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li 태그 스스로 클릭 이벤트를 걸어요. 이 .current target, 클릭된 자기 자신한테 remove 메서드는 자기 자신을 없애버립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대놓고 태그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li 태그를 호출한 대로 리턴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리턴되는 게 이 li 태그가 되네요. 이거를 리스트, 아까 리스트 뭐였죠? 이 ul 태그였죠. append라고 하는 거는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child로, 자식으로 추가해라. 그러니까 얘를 이 리스트에 자식으로 넣어라가 되는 거죠. append child의 기능은요, 매번 추가할 때마다 무조건 뒤에 맨 뒤에 붙입니다.
일반적인 덧글 쓰기는 어펜드 차일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능이 insert before가 있는데요. 얘는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가 널인 경우는 append child랑 동작이 똑같아요. 무조건 맨 뒤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메서드 이름 자체가 전에 추가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의 이전일까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막 li들이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마지막 버튼 기능 볼게요. 핑크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를 생성해서 갖고 와요. 그 다음에 list.insert before인데 document.querySelector li 태그 중에 first child. 이 li 태그 중에 first child라고 하면 얘죠. 이거에 대해서 insert before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 앞에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은 객체를 태그를 생성할 때 들어갈 내용을 단순히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뽑아오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요 값을 백엔드한테 받을 거예요. 태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들어갈 내용은 백엔드한테 받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완전체가 돼요. 근데 우리는 백엔드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백엔드 대신에 그냥 그냥 쓰세요라고 이제 오픈되어 있는 백엔드랑 연동할 거예요. 그 카카오 오픈 API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검색 결과 연동하고 뭐 그럴 거예요. 자, 조금 전 예제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일단 버튼이 4개가 됐고 적혀있는 기능들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append child랑 insert before는 지정된 대상의 안에다가 넣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다른 거 봅시다. 자바스크립트 보실 때는 개발자 도구 항상 여세요. 그래서 HTML 태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이 리스트에 제가 주석으로 넣어놨어요. 우리 CSS 가상 클래스 중에 그 before랑 after가 있었죠. before, after. 그 다음에 before begin, after end가 있어요. 자, 뜻이 뭐냐면은 시작 태그의 직전, 시작 태그의 직후. 자, 시작, begin. 네, before. 그 다음에 begin의 after. 자, 그럼 여기는 마침 태그, 종료 태그, end의 before. 다음은 end의 after. 자,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서요. before begin이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요. 그렇죠? 위로 추가되죠. 그 다음에 after end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요. 아까는 지정된 태그에 무조건 안으로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지정된 대상에 앞뒤로 넣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비기는 여기 시작 태그 앞에, 비포 엔드는 종료 태그 뒤에. 요 4가지 케이스를
적당히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능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왠지 봅시다. 자, 구성은 아까랑 비슷해요. remove라는 함수를 하나 준비했어요. 타겟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target.remove래요. 자, 그러면은 document.querySelector 샵 list라고 하면은 화면에 있는 이 UL 태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remove 함수를 호출하면서 UL을 주면 그러면 요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와서 remove한테 전달을 한 거죠. 여기선 받아서 remove 메서드를 호출하니까 결국은 얘가 날아가겠네요. 자, 요런 기능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목록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코멘트 아까처럼 인풋 태그 가져왔고요. 자, 미리 준비한 버튼 4개에 대해서 전부 다 클릭 이벤트 정의했습니다. 네, 이벤트에 연결된 함수는 화살표 함수로 정의했어요. 이제 웬만하면 화살표 함수만 쓸 거예요. 자, 요번에 소개해드릴 기능은요, 메서드가 다 똑같아요. insert adjacent html. 메서드가 다 똑같아요. 그쵸? 얘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추가하고 싶은 위치를 설정을 해요. 첫 번째 파라미터에 따라서 자식 요소가 추가되는 위치가 달라져요. 요 4가지 값은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근데 얘는 쓰기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아까 앞에 거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넣었잖아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넣었죠.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해서 넣었죠. 그쵸? 근데 이 메서드는 HTML 태그 자체를 문자열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문자열이에요, 다. 문자열. 집어넣고 싶은 태그를 문자열로 직접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도 미리 코딩으로 넣어놔야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가장 큰 단점. 초창기 자바스크립트는 이벤트 같은 거 정의할 때 여기에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라는 방식을 쓴다 그랬어요. 속성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 되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자바스크립트가 근데 발전을 하면서 태그 안에 있는 이 HTML을 전부 몰아내려고 노력한 끝에 지금의 이런 이벤트 리스너 방식이 생긴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려면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들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어야만 가능한 건데 이거는 문자열이라서 객체를 못 만들어요. 얘는 기껏해야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nsert adjacent HTML 혀가 꼬이네. 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만 옛날 방식으로 이벤트를 걸어야 돼요. 그럼 이 p 태그가 클릭됐을 때 remov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파라미터가 this래요. this는 이 태그 자신이에요. 옛날 방식으로 이벤트 걸 때 this라는 키워드는 자, 우리 예전에 디스 배울 때 객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 집 할 때 우리라는 의미라 그랬죠. 이 p 태그 입장에서 자기 우리 집, 즉 이 태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다 똑같이 하면서 클래스 이름만 좀 다르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클릭하면 전부 remove 메서드로 함수를 호출하면서 스스로를 전달하니까 그 스스로는 여기서 제거되겠죠. 그래서 누르면 지워진다. 자, 통상적으로 이제 예제 파일 하나당 실습 시간 10분씩 잡고 있으니까 2개면 20분. 지금 30분이니까 5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8시에 다시 만나면 되겠네요. 실습하시는 사이에 다음 파일 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9번 예제에서요, 클래스 이름에 오타가 하나 있네요. 저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다가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before begin, before end. before end. 그 다음에 after begin이어야 돼요. before begin, after begin, before end, after end. 그렇게들 의도였는데, 여기가 잘못 들어갔어요. 근데 뭐 어차피 색깔 바꿔주는 거니까 뭐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결과에는 크게 영향 안 주는 내용이에요. 자, 요번에는 이제 폼 태그 안에 들어가는 입력 요소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뭐 상태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풋이나 셀렉트 등의 입력 요소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볼게요. 자, 폼 태그에 id 속성이 폼 언더바 id로 부여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폼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방법이 document.getElementById 해서 id 값, 혹은 document.querySelector 샵폼 언더바 id, 어떤 걸 쓰거나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차이 없어요. 자,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네임 속성이 폼 언더바 네임이다 라고 하면 그냥 도큐멘트.점 이름값, 네임 속성에 있는 값이 폼 네임이면은 도큐멘트.점 폼 네임이라고 해서 갖고 오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위의 방법을 더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이 계속 위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태그에 접근하는 거랑 방법을 좀 통일하시는 게 헷갈리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래 방법은 좀 옛날 거예요. 올드예요. 어느 정도냐 옛날 거냐면 제가 개발 처음 시작한 게 2001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쓰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된 방법이니까 약간 좀 아재 냄새 나는 코드니까 위에 거 많이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폼 태그를 가져왔다면 이 안에 인풋 태그가 있겠죠. 타입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id 속성이 input 언더바 id였다 라고 하면은 요 인풋 태그를 가져올 때는 document.getElementById 혹은 query selector로 id 값 접근한다. 요 hello라는 거는 요 인풋 태그 자체가 되겠죠. 자, 근데 document.formName, 그럼 이렇게 해서 폼 가져온다 그랬죠?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가져오건 아니면은 최신 방식으로 가져오건 어쨌건 폼 태그 객체를 생성을 했다면, 사실 지금 여기서 최근 방식이랑 옛날 방식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 두 개 차이가 1도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든 폼 태그를 가져왔다면 그 객체를 사용해서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 input 언더바 네임 이렇게 접근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쓰면은 document.formName.inputName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document.formName.inputName 이런 식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그냥 쿼리 셀렉터 쓰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코드가 잘못된 거는 전혀 안 돼. 요즘 이렇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프론트엔드 쪽이 이상하게 코드 유행을 타요. 멀쩡하게 옛날에도 잘 쓰고 있던 방식인데 그 코드는 되게 구박을 많이 받고
최신 방식으로 다들 유행을 쫓아가는 경향이 좀 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최신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그 쿼리 셀렉터나 그 get element by id 이 방식을 쓰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이래놓고 난 또 옛날 방식 쓰지. 왜냐면 전 옛날부터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잠깐 딴 얘기로 빠져서, 특히 프론트 쪽이 그런 거 되게 심해요. 뭐 최신 기술이 어떻고, 어떤 기술은 좋고, 어떤 기술은 안 좋고, 그런 의견이 커뮤니티에 되게 분분하거든요. 그거 다 부질없어요. 대체로 그런 얘기 하는 애들 치고 경력 5년 넘어가는 애를 못 봤어. 한 10년 지나가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진짜.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도 이제 해서 느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코딩 배우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정작 코딩하라 그러면 되게 귀찮다. 그렇지 않아요? 뭐가 됐건 가장 빠르게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거지 최신 방법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말했던 타입스크립트가 요즘 퇴출될지 말지 논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자체가 다들 최신 방식이라고 겁나 좋아서 타입스크립트 공부했는데 하고 나니까 되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좀 이거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슬슬 기어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가 저는 jQuery라고 봐요. 사실 jQuery 되게 간단해요. 근데 내부적인 코드가 성능이 조금 안 좋고 올드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거 사실 요즘 컴퓨터 하드웨어 사양이면 1도 문제 안 되는 건데 괜히 구박받아요. 예를 들어서 document.get element by id input underbar id를 jQuery로 표현하면 $input id 끝. jQuery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닐라 스크립트에 비해서 코드 양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요. 근데 코드 스타일 자체가 되게 올드해서 짜고 나면은 코드가 지저분해진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jQuery ES6 적용 가능하거든요. 적용하면 코드 되게 깔끔해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취지는 프로그래밍 하면서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편견은 절대 갖지 마세요. 5년 지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없어질지도 몰라요. 실제로 제가 그 케이스를 3번 겪었어요. 제가 옛날에 모바일 게임 개발할 때 위피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한참 개발했는데 그거 싹 없어지고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가 그 자리 꿰찼고요. 안드로이드 한다고 자바 겁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은 리액트랑 플루터가 그 자리 꿰찼고요.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사이로 뭔가 게임 체인저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무슨 놈의 직업이 6개월에 한 번씩 공부 새로 해야 돼. 자, 돌아갑시다. 자, 어찌됐건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인풋 태그를 취득을 하면 자, 폼 태그 객체에 접근하고 이 폼 태그를 통해서 인풋 태그를 접근한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풋 태그의 밸류 속성을 쓰면 입력값을 강제로 세팅해 주거나 가져올 수 있어요. hello.value에다가 내가 hello월드를 대입하면은 입력값을 자동으로 요거를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hello.value를 변수에다 복사하면 여기에 있는 입력값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자, document.formname이 myform에 들어갔어요. 그럼 요 myform 자리에 document.formname이 바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합치면은 document.formname.inputname이 되죠. 이거를 다시 사용하면은 요 hello에다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요. document.formname.inputname.value. 자,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2개 단위로 코드가 2번 이상 나온다 라고 하면은 HTML 문서 전체에서 폼 태그를 찾고 그 안에서 인풋 태그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문이 지금 2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는 HTML 문서를 2번을 스캔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2번 이상 반복되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에 담아서 하시는 게 성능에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자, document.formName.inputName.value 여기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썼어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이 value의 데이터 타입은 뭐라 그랬죠? 스트링이라고 그랬죠. const user input은 document.formName.inputName.value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hello라고 입력한 경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const user input은 hello.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입력 안 했다면 const user input은 이거예요, 그냥. 자, 문자 값 두 개인데 이거 불린으로 환산해 보세요. 얘는 뭐예요? true죠. 그럼 얘는 뭐예요? 빈 문자열은 불린으로 환산되면 false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다시 if문 보세요. 자, document.formName.inputName.value가 입력을 했다면 그럼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한 게 true죠. 그러면 앞에 느낌표 붙었어요. 그럼 조건, 전체 마지막 조건은 어떻게 돼? false가 되니까 if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if문 넘어가겠죠? 그리고 자, 그럼 입력을 안 했으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은 false가 된다 그랬죠. 앞에 느낌표 붙으면 true죠. 그럼 조건 성립되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입력을 안 했다면이 되는 거예요. 느낌표 빠지면 입력했다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이 구문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만 한 번 눌렀어요. 라고 입력한 경우.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한 번 입력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얘는 true예요, false예요? true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요 조건문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경우를 검출해요, 못해요? 그냥 if문 통과시켜버릴 거 아니에요. 입력했다고 간주하고.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입력한 거여야 돼요? 안 한 거여야 돼? 안 한 거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입력 값에는 뒤에 뭘 붙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트림함수죠. 트림함수. 문자열의 트림함수는 앞뒤 공백을 제거하는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트림을 걸면은 앞으로 봐도 공백, 뒤로 봐도 공백이네? 그러면 트림을 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키보드로 입력하는 입력값을 가져오면 팁이에요. 그냥 무조건 뒤에 트림 하세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트림 무조건 넣으세요. 안 그러면 회원가입할 때 비밀번호 별별별 나오잖아요. 뒤에 습관적으로 스페이스바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눌러놨고 자기는 안 눌렀다고 고객센터 전화해서 겁나 따져.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값을 취할 때는 무조건 뒤에 트림을 넣으세요. 그러면 골치 아픈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안 했다면 알럿, 메시지 박스 뿌리는 거였죠?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빵 뿌려주고 포커스가 뭐라 그랬어요? 입력하려고 커서 깜빡깜빡거리는 걸 포커스가 들어간다고 표현한다 그랬죠? 인풋 태그 객체에 대한 포커스 메서드는 강제로 커서를 거기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폼 태그에 대한 이벤트에서 수행이 될 거예요. 저장 버튼 눌렀을 때,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그런 이벤트에서 동작을 할 거예요. 이벤트 처리는 기본적으로 함수잖아요. 그쵸? 이벤트 리스너에다가 우리가 콜백 함수를 넣잖아요.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함수 안에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특정 조건이 발생해서 리턴문이 먼저 나왔네? 함수 중간에 리턴문 나오면 어떻게 된다? 처리 중단. 입력을 안 했으니까 이유 과정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회원가입 페이지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나이, 우편번호, 집주소 1번, 집주소 2번. 8개입니다. 그럼 이품은 몇 개? 8개. 로 끝날까요? 우리 저번에 정규 표현식이라는 개념 했었죠?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는 내일 실습 나갈 거예요. 걔가 실습량이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역대급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품은 아이디다. 최대 글자 수 검사. 영어랑 숫자만 들어갔는지 검사. 한글 넣으면 안 되겠죠? 비밀번호. 글자 수 검사. 비밀번호 사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가 똑같은지 검사. 이름이면 한글 여부 검사, 글자 수 검사. 이메일이면 이메일 형식 검사. 우편번호면 숫자만 입력했는지 글자 수 검사. 그 다음에 집주소 1번. 집주소 2번. 1번은 어차피 자동 완성될 테니까. 그 다음에 집주소 2번은 입력했는지 여부 검사. 제가 지금 손가락 꺾으면서 그냥 대충 생각나는 것만 얘기했는데 10개 나왔거든요. 아까 8개라 그랬죠? 그럼 전부 몇 개? 이품은? 18개. 덜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페이지를 경험하면서 뭔가 내가 입력을 잘못했을 때 빵빵 메시지 나오는 것들 있죠. 그 메시지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구현하셔야 되는 이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하기 제일 싫어하는 페이지가 회원가입 페이지예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그 계획에다 섰는데 너무 코딩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 페이지는 혼자 일정 3일 잡아요. HTML 하루,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없이 코딩 하루, 마지막 날 테스트만 해요. 진짜 하기 싫어요. 자, 지금 말한 거를 사용자 입력값 유효성 검사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그런 거를 왜 하느냐? 형식이랑 글자 수 같은 게 딱딱 맞지 않으면요, 백엔드가 처리할 때 에러 나거든요. 그래서 입력받는 단계에서 꼼꼼하게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백엔드에서 만약에 에러가 났다, 프론트가 체크를 못해서, 그럼 백엔드가 자체적으로 이제 검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로 그럼 보안에서 뚫려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웹 해킹 공격 방식이 그 XSS 공격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웹사이트 해킹의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에요. 요즘 그걸로 뚫리면 사실 되게 웃긴 거거든. 근데 한 4, 5년 전에 여기어때가 그걸로 뚫렸죠. 기사까지 대박 크게 나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개발자 회사한테 아마 구상권 청구 당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입력값을 되게 꼼꼼하게 검사하는 이유는요, 이용자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사이트 보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 코드 귀찮아도 꼭 찾고 하셔야 돼요. 자, 관련해서 그럼 1번 예제만 먼저 볼게요. 예제 양이 요만큼 적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입력 여부만 체크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나리오예요. 버튼 누르면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확인 누르면 입력해서 강제로 가 있는 거죠. 대충 입력합니다. 버튼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확인 누르면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누르면은 입력 다 됐으니까 백엔드한테 이걸 전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백엔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한 내용을 리절트라고 하는 요소, 여기 보면은 리절트라고 div 태그를 넣어놨거든요. 거기다가 입력값을 사용자 이름은 유저네임.value, 비밀번호는 유저패스.value에서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게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비밀번호 입력할 때 이거 여러분 눈에만 그런 거지 개발자는 맘먹으면 다 본다 그랬죠? 이거 이대로 백엔드에 전송하는 거예요. 백엔드 개발자들은 진짜 다 봐요, 맘먹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비밀번호 어떻다? 이미 다 털렸다. 포기하면 편하다. 그러니까 사이트마다 각자 그 비밀번호 웬만하면 좀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해놓으시고. 다르게 해놓고 있긴 해요, 저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번 한 번에 로그인을 못해요. 근데 그게 좋아요. 자, 코드 봅시다. 폼 태그가 있어요. 폼 태그가 있고, 액션 속성이 입력값을 전송받을 백엔드 주소라 그랬죠. 액션 속성이 이 폼 태그 안에서 입력된 내용을 전송받을 백엔드의 주소예요. 그리고 인풋 태그, 네임 속성과 아이디, 네임과 아이디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인풋 태그 접근할 때 네임으로 접근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최신 방식으로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좀 기억에 남으라고 뭐 아재 코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명확하게는 아이디 값을 주로 어디서 접근한다? 어떤 언어가 접근한다? 자바스크립트가 접근할 때 대상 식별값으로 쓴다 그랬죠. 네임 속성 값은요, 입력한 내용을 백엔드가 전송받는다 그랬죠. 그때 백엔드한테 이 네임 속성 값이 변수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건드려서 양쪽에서 같은 값을 공유하게 하지 말고 따로 구별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백엔드 코드 고치면 여러분 코드 같이 고쳐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할 걸 그랬나?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더 많은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서브밋 버튼이 백엔드에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얘한테 클릭 이벤트 거는 거예요. 누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폼 태그에서는 클릭 이벤트 안 합니다. 우편번호 검색, 아이디 중복 검사, 이렇게 좀 독립적인 제3의 기능은 버튼 집어넣고 따로 이제 클릭 이벤트를 구현하지만, 입력값을 백엔드에 전송할 때는 얘한테 클릭 이벤트를 걸면은 요거 독립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입력값을 백엔드에 전송해야 된다는 거는 이 전체 폼 영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백엔드한테 입력값 전송할 때는 폼 태그 객체 서브밋 이벤트입니다. 클릭 이벤트 거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클릭 이벤트 걸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아까는 제대로 동작했죠. 여기 뒤에 제가 새로 고침하고 입력 안 하고 버튼 누르면 사용자 이름 입력하세요라고 확인. 커서 깜빡이죠. 이 코드가 아까 나왔던 그 코드이고 여기서 리턴 했으니까 여기서 처리가 끝난 거예요. 만약에 여기 리턴이 없으면 요거 if문 검사하고 다음 if문까지 검사한다고요. 그러니까 리턴이 없으면은 메시지 나오고 다음에 비밀번호까지 바로 검사한다고요. 그래서 리턴을 넣은 거예요. 리턴 넣으면 중단.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제가 btn에 대해서 이 btn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로 바꿀게요. 이거 우리 링크에 클릭 이벤트 걸었을 때랑 똑같아요. 링크에 클릭 걸었을 때 특별한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됐었죠?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발생하고 href 속성도 덩달아 동작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확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첫 줄에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무조건 걸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걔가 원래 해야 될 건 안 한다고. 자, 얘도 없다고 치고요. 자, 2점 프리벤트 디폴트 넣고 해볼게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2점 프리벤트 디폴트는 잘 동작을 해요. 왜냐면 해야 될 걸 못하게 막으니까. 얘를 주석으로 막고. 그러면 요 버튼을 누르면 요 이벤트 함수가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얘가 원래 해야 될 일도
합니다. 서브밋 버튼의 원래 기능은 뭐라고요? 얘한테 입력값 전송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클릭 이벤트를 걸면 대체로 이래요. 버튼 누르면 네이버로 도망가는 거야. 자, 그래서 전에도 이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경우를 구별하기가 힘들면 모든 이벤트 콜백 함수 첫 줄에는 무조건 2점 프리벤트 디폴트 넣으세요가 첫 번째였고요. 이거 넣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안 넣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처음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럼 그냥 버튼으로 넣고 클릭 이벤트 하면 되지 않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제어하세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예전 입력값들이 기억돼서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버튼이 서브밋일 때만 돼요. 예전에 입력했던 내용을 이렇게 기억시키고 싶다면 버튼을 서브밋으로 넣으셔야 되고, 버튼이 서브밋이면은 폼 태그한테 서브밋 이벤트다. 이것도 구별하기 싫으면 무조건 서브밋 넣으세요. 강사님 저는 이거 안 나오게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인풋 태그 따면서 막을 수 있어요. 이거 나오는 건.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건 저도 매번 구글링해서 하거든요. HTML input 그다음에 history disable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이 기능이 히스토리가 아니구나. 서제스천, 저렇게 입력할 내용이 말풍선처럼 나오는 걸 서제스천이라고 해요. 오토 컴플릿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제가 제 웹브라우저에 챗GPT를 걸어놔서 웬만한 검색 결과 여기서 바로 나와요. 인풋 태그에 오토 컴플릿 오프, 자동 완성 끄기. 요거 속성 하나 넣으시면은 안 나오죠. 보안 때문에 이거 자동 완성 나오는 거를 좀 기피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서브밋을 안 쓰고 버튼 태그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냥 폼 태그 안에서 무조건 서브밋 넣고 폼 태그 전체한테 서브밋 이벤트 거세요. 자동 완성은 이걸로 꺼버리면 되니까. 자, 코드 다시 원상복귀해서 자, 마이 폼 객체, 폼 태그 객체 갖고 오고 서브밋. 그러면 이제 이벤트 발생했을 때 인풋 태그 2개 객체 가져옵니다. 자, 코드 아까 봤었죠? 입력값이 없다면 메시지 뿌리고 입력 커서 주고 처리 중단. 비밀번호도 똑같이. 요 if문 2개를 모두 통과했다면 둘 다 뭔가 입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result라는 HTML 태그에 입력값을 문자열로 연결해서 출력. 자, 지금 요 예제는 우리가 백엔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폼 태그에서 서브밋을 클릭하면 백엔드로 전송을 한다 그랬는데 그냥 전송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벤트를 걸어서 전송 못하게 막아놓고 입력값을 검사한 거예요. 그럼 검사가 다 끝나면 전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2.current target. 자, 지금 이벤트는 인풋 태그다, 폼 태그다? 폼 태그에 건 거예요. 중심 잡으셔야 돼요. 폼 태그 스스로 서브밋, 강제 전송. 그러니까 이 서브밋 버튼이 스스로 전송하려는 걸 못하게 막아놓고 중간에 내가 입력값을 검사한 다음에 다 통과됐어. 그러면 수동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백엔드가 없으니까 제가 이걸 주석으로 막아놓은 거고요. 자, 중요도가 되게 높은 프로세스라서 설명이 좀 길긴 했네요. 흐름 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번 글씨 요거 하나만 합시다. 자, 마지막 글씨 시작할게요. 자, 요번에는 선택 가능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드롭다운, 체크박스, 라디오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셀렉트 태그로 표현되는 드롭다운은요, 얘를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오면 이 자체가 배열이에요. 배열의 원소는 뭘까요, 그럼? 셀렉트 안에 들어있는 옵션 태그들이 배열이 돼요. 근데 이 셀렉트 태그가 있으면 이 중에 사용자가 뭔가 하나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셀렉트가 있고 이 안에 옵션 태그가 있고 내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옵션 태그에 밸류 속성이 있다 그랬죠. 자, 셀렉트의 아이디가 헬로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const hello는 document.querySelector 샵 hello라고 해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임 속성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폼의 네임으로 접근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건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hello를 기준으로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돼요. 자, 그러면 헬로의 1번째라고 하면은 요거죠. 값을 가져올 때는 .value 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가져오는 값은 요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요거라 그랬죠. 화면에 뭐라고 보이건 간에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이걸 가져와요. 자, 근데 사용자가 선택한 거를 갖고 오고 싶어. 그럼 사용자가 몇 번째 거를 선택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때는 이 드롭다운 객체 점 밑에 selected index라고 적혀 있죠? selected index가 사용자가 선택한 원소의 인덱스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했다. 그럼 selected index는 얼마야? 1이죠. 배열이니까 0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반대로 selected index 값에다가 숫자 값을 강제로 이렇게 세팅해주면 그 요소를 강제로 선택시켜요. selected index 복사하면은 선택된 요소의 위치를 가져오고 드롭다운 객체에서 이 값을 인덱스로 사용하면 선택된 항목의 밸류 값을 뽑아올 수 있다. 자, 근데 드롭다운을 만들 때 우리 보통 여기 맨 앞에 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하잖아요. 처음에. 자, 그러면 얘는 인덱스 번호가 몇이에요? 배열 인덱스 번호가 0이죠. 그래서 대부분 드롭다운은요, 셀렉티드 인덱스가 0이면 선택 안 된 걸로 간주를 해요. 자, 그 다음 체크박스 라디오. 네임 속성이 똑같은 애들끼리 하나의 배열로 그룹화돼요. 그래서 체크박스 라디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임 속성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input type 라디오, 그 다음에 네임은 my 라디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네임 속성으로 접근했을 때 자연스럽게 배열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돼요. 다른 방법은 네임을 클래스로 바꾸면 그러면 document.querySelector
all my radio 라고 해도 얘도 배열 비스무리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돼요. 진짜 배열로 쓰고 싶다. 그러면 array.from 함수로 한번 걸러주면은 진짜 인풋 태그 4개가 들어있는 배열이 리턴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const r은 이라고 가져온 다음에 r의 1번째에 value라고 하면은 요 인풋 태그에 있는 value 속성 값을 가져오는 거죠. 라디오나 체크박스는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value의 값을 직접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택했을 때 그 값을 자바스크립트를 끌고 옵니다. 자, 라디오나 체크박스 기준으로요. 체키드. 자, 우리 HTML 속성할 때 체키드라는 속성이 들어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걔가 선택되어 있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벌써 두 번째 얘기하는데 HTML의 속성들은 자바스크립트 제 프로퍼티라 그랬죠. 그럼 체키드 검사하면은 이게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예요. 근데 체키드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얘들은 true 아니면 false예요. 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HTML 속성 중에 값이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어요. 값이 있는 애들은 어트리뷰트라고 그랬죠. 이 어트리뷰트의 특징은 set 어트리뷰트라고 하면서 뭔가 내가 이름을 주고 속성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속성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값이 없는 애들은 그 자체가 멤버 변수예요. 체키드 하고서 값을 true false로 줘요. 얘네들은 어트리뷰트가 아니고 프로퍼티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프로퍼티의 특징은 HTML 태그에서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키드에다가 이렇게 체키드라고 주면은 이게 맞는 거겠어요? 틀린 거겠어요?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 보면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그 브라우저가 착해서 이렇게 해도 그냥 봐줘요. 이런 식으로 값을 쓰면 안 되는 속성. 드롭다운에 셀렉티드, 체크박스에 체키드, 오디오에 오토플레이, 그 다음에 리피트, 뭐 이런 애들. 값을 쓰면 안 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 HTML하고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에 브라우저가 착하니까 그냥 봐주는데 이런 것들이 리액트로 가면 짤 없어요. 다 에러나요. 그래서 HTML 코딩 하다가 리액트로 가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코드 웹브라우저에서 이상 전혀 없는 코드거든요. 근데 이거 리액트로 가면 다 에러나요. HTML 태그는 기본적으로 시작 태그가 있고 마침 태그가 있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죠. 근데 마침 태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뒤에 슬래시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거 습관화 들이시라고 했잖아요. 저조차도 이게 습관이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코딩 안 하면 리액트 가면은 HTML 코딩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만 했다 하면 에러 나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그 HTML을 일반 퍼블리싱 단계에서 공부하시면서 잘못 그 정보를 접하시는 케이스들이 되게 자주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마침 태그 없는 경우에 슬래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속성이 없는 값들이 있다는 거. 아, 값이 없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 말을 잘못했네요. 몰디브도 아니고. 자, 그래서 document.form.myradio 0번째 체키드 오타네요. K가 하나 또 들어가 있네. 그쵸? 자, 요거를 가져오면 얘는 true 아니면 false예요. 이걸 if문으로 검사하면은 지금은 앞에 느낌표가 없으니까 선택이 됐다면 이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강제로 true 혹은 false를 대입해 주면은
체크 여부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할 수도 있고요. 배열이라는 특성 때문에 반복문으로 제어가 가능해요. 자, 이 코드 봅시다. 체크박스를 싹 다 가져온 거예요. 변수 하나 넣었죠. 자, 체크박스의 길이만큼 반복 돌면서 선택이 됐다면 1 증가시켜요. 그럼 이 변수가 의미하는 거는 선택된 항목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내가 체크박스인데 최소 3개 이상 체크시키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이 카운트가 3보다 작다면 if문 넣고서 이제 후속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코드 체크할게요. 자, 먼저 그 체크박스나 드롭다운에 쓸 수 있는 이벤트예요. 자, 셀렉트 태그가 있고 id 사이트, 옵션 태그 있죠? 요 녀석에 대한 것부터 봅시다. 체인지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샵 사이트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를 겁니다. 체인지 이벤트는 선택 상태나 입력 값이 바뀌었을 때 작동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선택한 걸 바꾸면 요 이벤트가 호출되는 거죠.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의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그 위치의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빈 문자열이거나 사이트 주소거나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 값이 있다면, 자, 요것도 좀 미리 소개해드리는 기능이에요. 윈도우는 웹브라우저를 뜻한다 그랬죠? 도큐멘트는 HTML, 윈도우는 웹브라우저. 오픈. 웹브라우저를 열어라요. 그러면서 밸류는 지금 뭐예요? 주소죠. 새 창 띄우기예요. 근데 요즘 브라우저는 새 탭 띄우기. 그래서 드롭다운을 바꾸면 새 탭으로 뜨는 거죠. 보통 이제 대형 기업 사이트들 가면은 맨 밑에 패밀리 사이트 뭐에서 드롭다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코드고요. 자, 인풋 태그에 대해서 id, src, dsc. 인풋 태그에 리드 온리 속성이 들어가면요, 입력이 안 돼요. 리드 온리, 말 그대로 읽기 전용. 쓸 수가 없는 속성이에요. 자, 이 src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를 겁니다. 얘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 입력값이 바뀌었을 때죠. 그러면 입력값이 바뀌면 스스로의 밸류를 dsc라는 id를 가진 요소의 밸류에다 넣어라. 그럼 여기에 입력된 값을 여기에 복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키보드로 입력하는 애들은 입력 후에 포커스가 빠져나왔을 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을 하고 포커스가 빠져나와야 복사가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키보드가 입력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영어도 나왔고 한글도 나왔어요. 그럼 이벤트 뭐예요? 자, 연속되는 키 지금 안 들어갔죠? 마지막에 한 번에 들어갔죠? 우리는 키업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프레스 이벤트는 한글 작동 안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업 이벤트는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반복 호출되니까 그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키보드 이벤트는 무조건 키업을 쓴다. 우린 선택지가 없어요. 한글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키 입력을 감지할 때는 키업 이벤트를 걸어서 밸류를 복사시키면 되겠죠. 자, 체인지 이벤트 소개고요. 라디오입니다. 선택됐을 때 체인지 이벤트를 걸었어요.
라디오 이 버튼에 체인지 이벤트 걸면은 선택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입력값을 여기다 뿌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값 확인 버튼 누르면은 버튼 이벤트에 의해서 1번째 항목 CSS가 선택됨. 이렇게 결과를 만든 거예요. 자, 라디오 3개 있고요. 네임 속성입니다. 자, document.querySelect all. 클래스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 값으로 접근해야지 뭐. 인풋 태그인데 네임 속성이 서브젝트인 요소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들 때 CSS 선택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제어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그램적으로 얘기해보면은 이 라디오는 객체죠. 객체를 만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필요하죠. 클래스한테 이 값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CSS 선택자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 때 쓰이는 생성자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CSS 선택자를 공부하라는 건데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CSS 되게 안 하려고 들어요. 진짜 지지리도 안 하려고 들어. 근데 나중에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해요. CSS 좀 해줄 거라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 어쨌건 얘는 배열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말하면 배열은 아니에요. 그 노드 리스트라고 하는 별도의 클래스 타입의 객체긴 한데 작동 원리가 배열하고 똑같아서 제가 그냥 배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 이 녀석의 클래스 원형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const a는 1 이렇게 코딩을 해놓고 한참 뒤에 console.log.a라고 하면은 요 변수 이름만 봐선 얘가 데이터 타입이 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배열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배열을 만나면 반복 돌리는 게 인지상정. 더군다나 요거 3개잖아요. 포이치. 그럼 V는 뭐가 돼요? 요 HTML 태그 하나하나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각각한테 체인지 이벤트를 겁니다. 선택 상태가 바뀌면 스스로의 밸류 값을 여기다 넣어라가 됩니다. 콘솔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 값이 들어와요. 자, 버튼이 눌러졌을 때, 자, 여기 라디오 만들어 놨고요. 이번에는 선택된 항목을 찾을 거예요. 아까는 이벤트를 얘도 이벤트 걸고 얘도 이벤트 걸고 얘도 이벤트 걸어야 되니까 싹 다 탐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포 이치로 전체를 탐색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 선택된 걸 찾으려고 해. 사용자가 CSS를 선택했어. 그럼 반복 돌면서 0번째 거 선택됐나 안 됐나 체크. 안 됐으면 다음 거 선택됐나 안 됐나 체크. 선택됐죠? 그럼 이게 라디오 버튼이라는 거에 주목하세요. 라디오는 여러 개 중에 몇 개 선택한다? 하나. 그럼 반복 더 진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포 이치는 무조건 전체 탐색이에요. 탐색하다 중간에 멈추는 건 뭐였어요? 썸이죠. 그래서 근데 이 라디오는 포 이치 말고는 다른 거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array.from으로 배열로 바꿔서 썸을 겁니다. 그래서 V가 체크됐다면 return true를 하는 순간 반복이 중단되죠. 이제부터 슬슬 우리가 전에 배열 탐색하는 함수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걔네들이 이제부터 슬슬 되게 다채롭게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 한번 시간 내셔서 그 배열 탐색 단원 있죠. 그거는 한번 다시 정리를 하세요. 일부러라도. 자, 그럼 이번엔 체크박스. 자, 얘도 선택되면 뭐가 체크됨? 체크됨. 근데 얘는 체크해야
해제됨도 있어요. 체크가 됐다 안 됐다를 구별해 줘야 되고요. 입력값 확인하면은 선택된 걸 다 보여줘야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버튼 누르면 체크박스는 여러 개가 선택 가능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체크됐네? 그럼 중단. 이게 안 돼. 여기 뒤에 체크가 더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체크박스는 무조건 전체 탐색이에요. 라디오는 선택된 걸 만나면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서브로 돌리지만 체크박스는 무조건 전체 탐색이기 때문에 포 이치로 돌린다. 구별하셔야 돼요. 자, 얘는 그래도 클래스 좋습니다. 클래스 좋고요. 쿼리 셀렉터 올로 점 합의를 다 가져와요. 그럼 요거 다 가져온 거죠? 자, 포 이치로 반복 돌려요. 그래서 싹 다 체인지 이벤트 걸어요.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콘솔 영역을 가져와요. 콘솔은 이거고요. 이 콘솔에다가 일단 현재 자기 자신의 선택된 값을 일단 넣어요. 그러니까 이 합의라는 클래스를 갖는 것 중에 선택된 항목의 밸류 값을 일단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뒤에 연결해요. 체키드가 true라면 체크됨. 그렇지 않으면 체크 해제됨. 사망연산자죠. 앞에 조건이 참이면은 요거. 그렇지 않으면 뒤에 거. 그래서 체크 여부를 검사해서 체크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더 넣어줘야죠. 자, 버튼을 눌렀을 때 1번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빈 배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선택된 항목들의 밸류값만 배열에다 옮겨 담을 거예요. 자, 얘는 체크박스 전체 배열이죠. 전체를 탐색하면서 부위가 선택됐다면 그 부위의 밸류를 얘한테 푸시해라. 푸시는 배열 원소 뒤에다 끼겨 넣는 거였어요. 푸시, 팝, 시프트, 언시프트 요 네 가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쯤 되면 가물가물해질 때 됐어요. 자, 근데 이게 고전적 반복 처리 기법이라고 적혀있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하고자 하는 게 이 체크박스 자체가 배열이죠. 배열을 가공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쵸? 선택된 항목만 내가 옮겨 담을 거니까. 그러면 원본 배열을 가공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함수 맵이었어요. 혹은 필터. 자, 배열로 바꿨어요. 배열의 필터 함수는 true가 리턴되는 원소만 골라냅니다. 콜백 함수에서 true가 리턴되는 항목의 부위만 골라서 담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화살표 함수인데 한 줄로 처리됐으면 요게 리턴 값이라고 그랬죠. 얘는 선택되어 있으면 true, 안 되어 있으면 fails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택되어 있으면 true가 되니까 여기에 부위를 담을 거예요. 결국은 이 체키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배열은 선택된 항목만 골라서 담긴 배열이 돼요. 버튼 누르면 인풋 태그 2개가 담겨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배열을 가공해서 이 녀석의 밸류 값으로 구성된 배열을 다시 만들어요. 체키드 아이템.map. 맵 함수는 원본 배열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콜백에서 리턴하는 값을 골라 담아요. 자, 체키드 아이템은 선택된 체크박스 배열. 그거를 탐색하면서 각각의 밸류만 리턴. 그러면 얘만 다시 출력하면 체키드 밸류만 출력하면
이렇게 값만 골라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딩하면 이게 출력하는 거가 없다고 치면 이렇게 세 줄이 되는 거죠. 뭐가 더 쉬워 보여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 지금 이 예제는 위에 코드가 더 쉬워요. 근데 요즘 흔히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막 공부 열심히 한다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밑에 코드를 더 선호해요. 흔히 이걸 이제 모던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는데 제가 봐선 이거 건너뛴 거예요. 이게 통용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무조건 이 최신 스타일을 고집할 게 다는 아니라고요. 솔직히 이거 안 하고 그냥 변수 i 만들어서 반복문 돌리면 뭐가 틀려? 아까 얘기했었던 취지가 이거예요. 무조건 남들이 좋다라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코드를 택하세요. 눈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가장 좋은 코드가 실제로도 좋은 코드예요. 그걸 코드 가독성이라고 해요. 가독성 좋은 코드가 제일 좋은 코드예요. 사람이 못 알아보는데 코드가 아무리 멋있으면 뭐해. 겁먹던 거야 이거. 그래도 유행에 뒤처지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면 이쪽 코드를 선호하시는 게 그래도 좀 트렌드 좀 따라가는 개발자일 겁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뭐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난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이거 짜면 안 되나?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요거까지 실습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습 완성하시는 대로 자리 정리하시면 되고요. 6번 예제는 내일 보도록 할게요. 자, 녹화 끌게요.